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95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갑은 을에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잘못 기재한 거죠. 이때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하였다. 구 엑스토지의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요. 자, 보죠. 사례가 좀. 자, 갑이 지금요, 을에게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89만 원으로 잘못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상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을에게 표시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을이 승낙한 거죠. 그러니까 승낙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89만 원으로 계약은 성립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98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89만 원으로 잘못 썼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표시상 착오가 있었던 거죠. 착오가 있었는데 을이 89만 원에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어떻습니까? 89만 원으로 계약은 성립을 한 거죠. 성립을 하고 그래서 89만 원으로 효력은 발생하고 착오를 이유로 이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취소. 경제적 불이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엑스토지가 시가가 올라가니까요. 병에게 다시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병에게 다시 이중 매매를 한 거죠. 158만 원에 158만 원에 매도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까지 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취득해버린 것이죠.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요.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을은 갑과 병 사이 사기 아니잖아요. 이건 전 상관이 없는 거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89만 원에 갑과 을 사이에는 성립을 하는 것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은 어떻게 돼요? 성립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89만 원에. 착오가 있어도 일단 유효하니까요.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갑과 병 이중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매매 이건 어떻습니까?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라면요. 이것은 유효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일단은 유효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이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만일 갑과 을이요.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됐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 이것은요. 갑과 을 사이 어떻습니까? 을도 어떻습니까? 98만 원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거죠. 서로의 의사가 일치했는데 표시만 이렇게 89만 원으로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갑과 을이 98만 원으로 합의가 있었으면은 이때는 어떻습니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적용돼서 98만 원으로 성립을 하는 것이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98만 원으로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은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갑과 을은 의사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자, 병이 만약에 배임행위, 이중매매니까 이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데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효가 돼버리겠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니까. 무효인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요. 여기서 정이 다시 소유권을 줄이겠습니다. 자, 이것은 반사적 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는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갑, 병 사이에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의 무효는 반사적 행위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이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죠.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합쳐져 있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자, 96번 보시면요. 이제 틀린 것은요. 1번. 의사표시죠. 자, 착오의 존재 및 착오가 법률행위 등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착오를 한 자의 상대방이 진다. 자, 착오가 있고요. 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 거죠. 취소. 다만 중과실이 없다라는 점에서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 없죠. 그래서 중과실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하지만은 일단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사실은 표의자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래서 입증 책임, 착오는 입증 책임도 잘 기억하십시오. 중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은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2번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자, 이런 것들은요 사회적으로 용인된 범위니까 이런 것들을 기망행위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에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위법성이 없다. 3번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증여 표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강박이 있긴 했지만 마지못해서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증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될 수 있어도 비증여 표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증여 의사가 있었던 것이죠. 있었던 것이니까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사기에 의하여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생긴 때에는 착오리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죠. 동계착오리를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이루어도 취소할 수 있고 동계착오를 이루어도 취소할 수 있고요. 5번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도 관계되네요. 이제 5번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통 우편으로 갔을 때는요. 그 상대방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달했을 때요. 그때 그 사람이 반송을 해주지 않는 거죠. 일반적으로 반송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반송이 안 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대방이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등기 우편이라든지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을 했을 경우에는 반송이 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안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편이니까 안 되는 거죠. 자, 97번 옳은 것은 1번 백화점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변칙 세일이요. 그러니까 할인 판매 기간이 끝난 후에도 종전의 가격으로 계속 판매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할인 판매 기간이 끝난 후에도 종전의 가격으로 계속 이제 판매를 하는 것. 그런 건 어떤 겁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원래 어떻습니까? 원래 할인 가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100만 원인데 원래 100만 원입니다. 원래 100만 원인데 50% DC를 해서 100만 원에 판 거죠. 그리고 할인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할인 기간 끝났어도 100만 원에 계속 팔고 있더라 이거죠. 그럼 뭡니까? 이것은 원래 100만 원이었다는 거죠.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마치 2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판 것처럼 속인 것이 되겠죠. 그 이후에도 계속 100만 원에 팔았다는 건 뭐예요? 할인 기간이 끝났는데도 할인 기간 끝났으면 200만 원을 판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50% DC에서 100만 원 되는 것인데 끝난 이후에도 계속 100만 원에 팔고 있다는 것은 원래 100만 원이었던 거죠. 자, 이런 것은요. 그 사술의 정도가 사유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거죠. 백화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화점으로서는 어느 정도 신용도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변칙세 이런 것들은 위법하다고 본 거죠. 맞죠? 2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았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고요. 3번 설령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지하게 저지르면 철회할 수 있다. 일단 상대방이 도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상대방이 그것을 인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요지가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철회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4번 사원총회 소유집은 일주일 전에 그 회의 목록상을 기재한 통지가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되며 기타 정관의 정한 방법에 의해야 된다. 자,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어떻습니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안에 발신을 하면 되는 것이지 도달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5번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법원 게시장에 게시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15일이 아니라요. 이것은 이제 암기사항인데요. 2주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15일이 아니라 2주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과실 없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딘지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시송달을 이용을 하는데 공시송달 방법은 이제 법원 게시장에 공시가 게시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98번 다음 중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1번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의 효과 의사이다. 자, 의사표시를요. 해석하는 것은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 객관적인 어떤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지, 그 의사표시 객관적인 내용을 탐비하는 것이지,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표시행위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추단된 의사, 표시행위를 보고 이제 추단하는 것이지, 내심적 효과 의사,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효과 의사,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번 갑에게 대출금을 사용하게 하고 그의 부담으로 상환하게 할 의도에서 을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서명 날인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빈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종합 문제죠. 그러니까 갑이 만약에 그러니까 A가 은행에서 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갑이 어떻습니까? 갑이 A를 어떻게 돼요? 갑에게, 여기서는 이제 갑이니까 갑에게 하죠. 갑에게 대출금을 사용하게 하고 그의 부담으로 상환하게 할 의도에서, 여기서 이제 갑이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는데 갑이 빌려서 갑이 갚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을이라는 사람이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은행 가서 어떻습니까? 내가 채무자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비록 내심의 의도는 갑이 갚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이 못 갚게 되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를 이제 빌려주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비진입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도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이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비진입 표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한 것이죠. 유효한 것이다. 자, 3번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배당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의 소로서 통정 허위 표시를 취소하여야 배당 이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뭐 넘어가죠. 배당 이익의 소, 이건 너무 복잡한 내용이니까요. 취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 출제하는 과정에서 기출문제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취소하지 않고서도요 배당 이의는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 이의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4번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했습니다. 이것은 표시상 착오라는 거죠. 그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요, 표시상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것이기 때문에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사기나 강박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비록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표의자는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도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의 의사표시 규정이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에 우선하에 적용된다.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착오를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의사표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편이니까요, 반송이 안 됐다고 해서 반드시 도달되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도달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자, 99번이요.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이제 표백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백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이제 발신을 해야 되겠죠. 발신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도달을 할 것이고요. 도달한 이후에 이제 그것을 인식하는 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요지라고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도달한 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게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요, 우리 법에서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것도 있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 예외 대표적인 것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이죠. 최고에 대한 확답.
또는 무권 대리 행위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 그 본인에 대한 최고에 대한 확답 이런 것들이 이제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자, 효력 발생 시기 2번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했으나 상대방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일단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효력이 발생해.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효력이 발생하면은요, 철회할 수는 없죠. 철회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그 효력이 발생해버리면은요, 이제는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철회를 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효력 발생하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철회 의사표시가 도달 전에 도달을 한다든지 의사표시 도달 전에 철회 의사표시가 도달한다든지 적어도 동시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2번이 틀렸죠. 3번 제한능력자에게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의사표시로서 제한능력자에게 대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에게 도달했을 때는요,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은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되면은 그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4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합니다.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놓여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수령을 거절했을 때는요, 이거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요, 도달하면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달하면은 이 사람이 인식을 했느냐, 즉 요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상관없이 일단 의사표시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죠. 3번 의사표시 부도달의 위험은 표의자에게 있다. 원칙이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신해봤자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그 위험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표의자가 부담을 하게 되겠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이것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100번요.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고요. 자, 2번. 자,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한 후에요. 행위 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것은 과거의 법조문인데 고치시죠. 행위 능력을 상실하여도 이 말은요, 과거에는 이제 맞는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완전한 행위 능력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것은 뭐 발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또는 사망하여도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효하다라는 거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유효하다. 3번 의사표시의 발신자는 도달 후에도 그러니까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이것을요 이렇게 바꾸십시오.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예전에는 행위 무능력자로 했던 사람들을요, 지금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효력 유효하다라는 거죠. 자, 3번 의사표시 발신자는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행착수자는 앞에서 했던 거죠.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철회할 수 없고요. 4번 격지 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제 예외에 해당되는 거죠. 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 또 무권대리 상대방의 그 최고에 대한 확답, 그리고 격지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요. 격지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이것은 이제 우리 시험법에 해당되지 않고요. 계약법에 나오는 것인데 격지 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승낙을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것은 이제 좀 외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법에 좀 넘어서는 내용이니까요. 5번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때 무능력자인 경우. 이것도 표현을 무능력자가 아니라 이제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현행법은 이게 이 과거 이제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섞어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경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지금은 이제 무능력, 행위 무능력이라는 표현 대신에 제한 능력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수령할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 표시로서 상대방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맞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알았을 경우에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 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01번이요. 의사표시에, 그러니까 무능력자를 제한 능력자로 바꾸십시오. 과거에는 이제 무능력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하니까요. 자, 101번 보시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령 무능력자에게,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요, 다 수령 무능력자로 취급을 합니다.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무능력자 측에서 여기서 수령 무능력자요.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수령 무능력자는 이제 제한 능력자는 다 수령 무능력자로 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경우에는 표의자는요, 그 효력 발생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상대방, 제한 능력자 측에서, 즉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2번, 상대방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2번,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면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라는 거죠. 사망하든지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리고 4번, 격지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승낙은요,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격지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때, 발송한 때 계약,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계약은 성립합니다. 5번, 민법상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인 거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요,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얼마든지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102번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도달주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당사자의 약정에서 달리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임의 규정이니까요. 1번이 틀렸죠. 2번. 자, 도달주의 원칙은요. 준법률행위에도 유추 적용이 된다. 자, 준법률행위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또는 뭐 사원총회 소집 통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을이 있고요. 여기에 법정 대리인이 있으면 이제 최고가 대표적인 의사의 통지죠. 그러면 최고를 이제 을이 갑한테 최고를 합니다. 그럼 최고를요. 3월 11일 날 최고를 해서 3월 13일 날 도달을 했어요. 그럼 최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3월 13일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도달주의 원칙이 유추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한 달 이내, 그러니까 한 달의 유효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최고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A는요, 3월 13일부터 한 달 안에만 확답을 하면 되는 거죠. 확답을, 여기 때는 어떻습니까? A가 확답을 하는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안에만 발신을 하면 되는 거고, A는. 그러면 을의 그 최고의 효력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그 도달한 때로부터 한 달 안에만 A는 발신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발신주의니까 A의 그 최고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죠. 그러나 최고 자체는 이제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준법률행위에도 유추 적용된다. 3번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표의자가 도달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집니다.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도달했다는 것에 대해 주장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했을 때는요, 이제 입증하는 방법이요, 반송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발신 일정 기간 안에 도달한 걸로 추정을 해주지만은 보통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요,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입증하기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보통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4번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한 후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설명했죠.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이게 아니라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이제 바꾸시라는 거죠. 과거의 법 표현입니다.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는 지금 현행법은 이제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되니까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더라도 이것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즉 다시 말해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 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자, 그리고 103번이요. 자, 틀린 것은 1번.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시송달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2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똑같은 말이죠.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되어도 이렇게 되어도.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이렇게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뭐 행위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이런 표현들은 과거 표현입니다. 지금은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바꾸시라는 거죠. 그 의사 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망이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 표시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3번, 표의자는 의사 표시가 도달 전에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철회할 수가 있는 것이죠. 4번, 우편물이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등기 우편이죠. 이것은 보통 우편이 아니라 등기 우편이랄지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을 했을 때는 반송이 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4번이 틀렸죠. 자, 5번,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요. 반송. 그러니까 발신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나 듣기 우편은 반송이 되지 않으면은 도달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나 뭐 이게 보통 우편은 추정될 수가 없는 거죠. 추정되지 않는다. 자, 104번이요. 104번은. 자, 원칙이 도달주의지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옳은 것은요. 발신주의를 적용되는 것. 이제 특별법에, 특별히 이제 인정되는 것이죠. 발신주의가 지정되는 이제 특별한 경우로서. 기억 보시면 경지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이것이 발신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니은, 매매계약 완결권 행사 최고에 대한 확답. 최고에 대한 확답, 이건 범위를 좀 넘어서는 거죠.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최고에 대한 확답이 다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아니고 이걸 외워야 되는데 최고에 대한 확답은요. 예,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확답 촉구에 대한 확답이 되겠죠. 또 무권 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또 하나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채무를 승인할 것이냐, 그러니까 채무 인수에 대해서 승인할 것인지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이에요. 채무 인수 여부에 대해서 그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인데요. 요 세 가지 확답만 발신주의입니다. 모든 최고에 대한 확답이 다 발신주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채무 인수를 승낙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좀 우리 시험법을 좀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그 최고에 대한 확답이 발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매매 계약 완결권 행사 최고에 대한 확답 이런 것들은 뭐 해당이 없습니다. 또 뭐 리을에 있는 제3자의 계약에 있어서 뭐 계약이기 향수 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 이런 것들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 도달주의예요. 3번 해제권 행사 최고에 대한 확답 이것도 도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에 대한 확답이요. 발신주의를 취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법이 나오는 그 두 가지요. 제한 능력자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 무권 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그 다음에 채무인수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무인수에 대한 그 채권자의 확답이요.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요 세 가지만 발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억만 발신주의죠. 자, 나머지는 좀 우리가 시험법을 다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 시험법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기억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기억 하나만. 나머지 시험법을 좀 넘어섰으니까 기억 하나만 잘 기억하시고. 자, 105번 보죠. 또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보죠. 기억 보시면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표시. 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 철회하는 의사표시는 어떻습니까? 그 처리하는 의사표시가요. 원래 의사표시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도달주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사표시보다 원래 의사표시보다 먼저 도달하든지 동시에 도달하여야 철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을 이루한 취소의 의사표시 이것도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또 디귿 보시면은 대화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의사표시요. 이것도 도달주의예요. 그러니까 격지간 계약에 있어서만 승낙에, 그러니까 위에 그 기억에 있죠. 104번의 기억. 격지자 간이요. 이제 멀리, 시간적으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격지자 간 계약 성립만 그 승낙이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자, 리얼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에 대한 확답. 이건 우리가 배운 거죠. 그래서 무권 대리 상대방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그리고 제한 능력자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 그리고 미음법은 우리가 또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거죠. 사단법인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발신주의라는 거죠. 발신주의.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요. 도달주의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에게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또 발신주의죠. 자, 106번은요. 이제 효력 발생에 관해서 옳은 것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발신주의, 도달주의 이런 것은 도달주의가 원초로 됐지만 이건 임의 규정이다. 요게 더 중요합니다. 임의 규정이다라는 거. 특이하게 해서 발신주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106번은요, 옳은 것은요, 1번. 격지자 사이의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는 발신하는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좀 말이 좀 시험법을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격지 간의 계약 성립 시기만요, 그 승낙을 발신할 때예요. 그러니까 격지 간의 계약 성립만 승낙을 발신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앞에 격지자 사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해제 의사표시는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계약 성립만. 그러니까 1번은요,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틀렸죠? 2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표의자는 여전히 그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다. 아니죠. 도달하면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자, 3번은 했던 거죠. 도달된 사망하더라도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4번 제한 능력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알았다라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의사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법정 대리인이 알면은 주장할 수 있고, 아직 법정 대리인이 알기 전이다 그러면은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제한 능력자 측에서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효력을 주장할 수는 있고요. 자, 5번 채권 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의 주소, 고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 이러면은 이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법을 좀 넘어서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에 대해 을이 채권자인데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이전을 했어요. 병이 이전하게 되면 이제 병이 채권자가 되겠죠. 병이 채권자가 되면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이 양도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통지는요, 갑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 뭐 반드시 주소, 고소, 영업소 이런 곳에 통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갑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통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통지는 이루어진 걸로 취급을 한다라는 것인데, 요 내용은 좀 이렇게 시험 범위를 좀 넘어서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1, 2, 3, 4번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앞에서 앞에서 했던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5번은 좀 이제 시험 범위를 약간 좀 넘어서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지를 할 때는요, 그냥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도달시키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107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1번. 자, 법인이 정관의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 사임 의사를 표시한 의사는 정관에 따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가요,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해서 사임의 의사표시는요, 이것도 회사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원래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 발생 시기에 대해서 정관에서 특별히 다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 도달주의 원칙은요, 이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정해가지고요, 정관에서 정한 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효력 발생 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회할 수가 있는 거죠. 효력이 발생해버리면 철회할 수 없지만은. 2번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서 제출 당시에 권한대행자에게 사표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는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임했잖아요. 사표의 처리를 일임을 했기 때문에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효력 발생 전에는 철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효력 발생 전에는. 자, 3번 이것은 좀 이렇게 굉장히 넓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시험 범위를 좀 넘어가는 내용도 있고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있더라도 관계법규 소정에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지서가 통상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통상우편으로 갔기 때문에 보통우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달했다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채권 양도의 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상대방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요. 한 집에 거주하고 있던 통지인의 표의자, 통지인이죠. 통지인인 표의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버렸다면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의사표시는요,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보죠. 의사표시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도달하는 것은요, 반드시 을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을의 가족에게 도달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가족이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에게 도달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으로 갔습니다. 내용 증명을 갔는데 을이 거기에서 지금 아직 퇴근 전이라는 거죠. 살고 있는데 퇴근 전이면은 가족에게 전달한다든지 거기에 가정부에게 전달한다든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을에게 전달을 해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이 사람이 가정부에게 도달하자마자요. 갑이 바로 회수해 가버렸어요. 회수해 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을에게 전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전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표의자인 그 통지인이 그 표의자가요.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가버렸다면 가정부가 우편물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특히 4번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1, 2, 3번은 조금 이렇게 1, 2번, 3번? 4번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1, 2, 3번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5번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바란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이런 표현이 정확하다는 거죠.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하다는 거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의사표시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도 그 비록 법정 대리인이 앞에서 했죠.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없지만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라면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법정 대리인이 알았을 경우에 그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제한 능력자가 알게 되면.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까지 해서요.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이제 모두 마치고요. 이제 대리가 있는데 대리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대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